자, 그러면 유약집 이제 140쪽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개 완성 단계로서 계약서의 작성 요령을 실무에서는 공부하는 게 맞는데 작성 요령을 시험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계약서의 작성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계약서를 쓰자면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소유자 확인 방법, 대리인, 상속인이라 주장하는데 대리인, 상속인 확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시험에 지금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고요. 민법 계약편의 내용이 있죠. 민법의 내용을 우리 쪽에서 일단 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출제가 24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출제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문제 비중상. 요즘에 근데 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30회부터요. 작년 시험서부터 전자계약서 있죠. 전자계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전자계약의 내용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유해학집에 그 전자계약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실무 쪽에서 그 이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교재 지금 권리관계 확인, 대리관계 확인, 처분능력 확인, 당사자가 자연인 경우 행위능력 확인, 그 다음 법인의 경우,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를 이제 민법의 내용으로 자주 물어봤는데 이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계약서 작성에서 이제 요 필수기의 사항들 그런 내용들이 엮어져 같이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계약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은 전자계약을 당사자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을 하는데 이거 전자계약은 쌍방이 직거래 하잖아요. 매도 매수가 직거래하게 되면 이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중개거래 하나에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이거 협회에서 이제 일단 로비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개거래인 경우에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개공이 만약에 전자계약을 당사자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개업공유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개업공유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당사자 있죠. 당사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 개공만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본인 명의에.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증을 할 때요. 휴대폰 인증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어야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전자계약을 하자고 그러면 이제 개공이 확인설명서라든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작성을 개공이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당사자에게 일단 확인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브리핑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계약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를 브리핑을 하고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서명을 할 때요. 우리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는 수기 서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기 서명이 뭐냐면 우리가 그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서명해 봤잖아요. 그렇듯이 직접 계약서나 확인 서명에다가 수기 서명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제 브리핑하고 서명 받을 때는 터치가 되는 화면이 터치가 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그저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죠. 터치가 되는 그걸로 이제 수기 서명을 받고 우리 개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서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공인인증서로 대신해요.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물론. 그래서 공인인증서로다가 일단 전자서명을 대신하는 거죠. 이걸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명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요. 일단은 서명이 완료가 됐다. 서명이 완료가 다 돼버리면 당사자 서명하고 개공도 서명 다 했어요. 그럼 완료가 돼버리면요. 이게 단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계약서가. 수정이 안 되고요. 계약 내용을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되고 해제를 해야 돼요. 수정할 일이 생기면 해제를 하고 다시 재작성해야 돼요. 물론 작성해놨다는 건 이제 카피해오면 되는데 어쨌든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서명 완료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이었어요. 매매 계약인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버려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한 걸로 일단 간주가 되고요. 신고 필증도 바로 여기서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명 간주가 되고, 이건 또 알고 있어요. 전제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제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보관, 서류 보관 의무 있죠? 그러니까 서류 보관에 대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보관이 돼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게 되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적으로 보관되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었잖아요.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확정일자 있죠. 이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돼 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물론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이제 전자계약상에 이제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요. 서류 보관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보안에 아주 철저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장점을 이룩할 수 있고요. 또 그저 대출에 있어서도요, 약간의 이율이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에 대해서 약간 깎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대리인 등기할 때 법무대리인 거기 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면 이제 그 수수료도 법무사 보수도 조금 싸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의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인터넷상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쳐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0회부터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의 체결 파트에서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까지 끝났으므로 일반적 중개 실무.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가 등장했죠. 142쪽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제 비중이 일단 4개예요. 그래서 개별 법들을 이해해 두시는데,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계약서의 검인제도 이런 게 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이 있죠.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실명법의 내용이 있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의 내용이에요. 민사집행법의 내용으로서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이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경매 대리업을 할 땐 대리인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단행법으로 이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가 일단 4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 등록규칙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작년 30회 시험 때는요, 실명법을 하나 더 냈어요. 이쪽을. 그리고 대리인을 뺐습니다. 그래갖고 4개를 출제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실명법하고 주임법, 상임법이 민법하고 겹치잖아요. 이쪽을 너무너무 어렵게 낸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고요. 경매라든가 대리인 등록 규칙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주로 계약서의 검인제도, 이게 이제 검인이 주 골자인데,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뭐냐면요, 이게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가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가고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전 등기를 해줘요. 이걸. 그래서 이 검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5회 시험 이후에는, 그전은 계속 출제했는데, 15회 시험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그 18회, 그 다음에 24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만 일단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가? 검인 대상 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검인 대상 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상속판결 경매 6가지를 따져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죠?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만 얘기하거든요. 분양권, 입주권 물론 들어가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이거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의 종류가 매매교환 증여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교환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한다. 그럼 검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임대차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은 다 아니에요. 저당권 전부 다 아닙니다. 지상권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속 판결 경매를 따져보는데 상속으로 이전 늦게 한다. 검인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이전 늦게 하잖아요. 역시 검인 안 받아요. 탈세 우려가 없죠, 이거는. 근데 판결로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을 하나 이전 늦게 하잖아요. 그럼 판결세에다 검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판결세 검인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국이나 지자체예요. 당사자 일방이. 그러면 탈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검인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의제되는 것들을 주의하는데 검인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럼 검인을 의제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죠. 그럼 검인을 의제합니다. 그러나 농취증 받았다 하여 검인 의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은 계약서 안 내죠. 본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은 계약서 내게 돼 있습니다. 공시법 피하는 공부했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이전 늦게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 늦게 한다. 그럼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다 검인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늦게 해주고요. 형식적 이전 늦기지만 세금을 추적해야 되니까 해지약정서에 검인 받아야 돼요. 또 공유하던 부동산 있죠. 이걸 분할함으로써 이전 늦게 한다. 그럼 역시 분할약정서에 검인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늦기를 해줘요. 일단 자, 그래서 검인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고요. 검인의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할은 일단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이들이 검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은 읍면 동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인 권한을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읍면 동장에 검인 권한을 위임하면 이때는 등기소장이에요. 등기소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지첩시 통지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검인받은 계약서는 어차피 이전 늦게 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소장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인 신청은 당사 중 1인 신청하면 돼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개업공사에게 검인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썼다면 검인은 개공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권한이에요. 권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 증여와 판결은 중개할 수가 없고요. 교환은 실무적으로 중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매 계약이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닌데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 계약은 검인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공은 당연히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거 계약서 원본 한 통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본 2통을 지출해야 됩니다. 검인 받으러 갈 때. 원본 한 통에는 검인도장 찍어서 지첩시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본 2통을 내는 이유는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장에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줘요. 그러니까 2통을 냅니다. 물론 안 내도 지들이 카피해요. 그럼 검인 신청받은 시군구청은 이거 실질적 심사권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심사하여 지첩시 검인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적합한지 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거 심사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하여 지첩시 검인도장 찍어주고 그럼 여기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거든요. 검인계약서 이게 필수 사항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했죠. 개업공사가 좋아하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게 이렇게 저는 이게 중이 좋아하시는 거였죠. 당목계대 계조.
당이 당사자죠. 목은 목적, 부동산.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금, 정산, 평가에 관한 사항. 개업공사 있으면 개업공사,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인데 이걸 암기하는 이유가 거민제도는 잘 안 내고 있지만 그 이유가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만 틀릴 뿐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이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죠.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지목으로 돼 있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 돼 있고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리고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와 이 조정지역은 3억 이상이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또 그래서 더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추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서 9억 초과의 경우는 자금조달의 증빙 서류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하기 위해서 당목계대 계좌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특조법상 마지막으로 거민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거민을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자는 1~3으로 처벌해요. 1년 이하의 즉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 들어가잖아요.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탈세 목적이 가미가 돼버리면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3년 이하의 즉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를 했는데 탈세하고자 매매로 기재했다. 그럼 이때도 이제 3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교재 특조법의 내용으로서 지금 144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 의무가 나와 있죠. 이 부분 참고해 두시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어요. 교환을 했습니다. 이건 쌍무계약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요.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60일 내 이전 깨주셔야 돼요. 잔금침은 60일 내 이전 깨라는 얘기예요.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이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의 효력은 증여계약은 정지조건이 없는 이상 계약 체결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데 60일 이전 등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치게 되면요 반드시 본인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 치기 전에 전매해버리는 거예요. 분양권. 이게. 그래서 60일이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 의무인데 건물을 신축한 갑입니다. 이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건물의 신축은 원시시대랑 민법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등기가 불가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역시 60일 내에 보존등기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이 이제 가깝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등기 권리자가 위반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이걸 위반하면 전에는 등록세가 있었죠. 취득가액이 2%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4%죠, 이거. 1000분의 20을 빼요. 1000분의 20은 2%죠. 이걸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합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록세액의 5배 이하였는데 등록세율이 전에 2%였죠. 그러니까 2%에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누구만 맞느냐? 등기 권리자만 맞아요. 이거는 갑과 을이 매매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특조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관한 법률이 등장하죠. 144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법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겹치는 부분인데 출제 방향이 틀려요.
그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걸 깊이 있게 출제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뭐 제재라든가 특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우리 쪽에서도 민법처럼 법률 관계를 많이 묻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죠, 이게. 그래서 그저 실명법을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철저히 이제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판례의 태도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을 위주로 부동산 실명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쪽에서 이렇게 출제를 자주 한 건 아니었는데 30회 때 냈고 28회, 27회 때 냈고 그 다음에 25회 때 이때 냈었죠. 최근에. 이렇게 자주 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실명법인데 이거는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행해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법 시행에서 전부 무효가 됐어요. 일단.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실명제죠. 그럼 이 법 3조 1항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소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물권이 지금 실명 등기 대상이에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이 아닙니다. 가등기 일단 포함인데 그 물권이 아닌 채권이에요.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에 등기를 한다. 이때는 실명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 전체가 등기 능력이 있는 물권 전체가 실명 등기 대상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한다. 모두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물권이 다 대상이다.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주로 이제 명의신탁을 규제해요. 명의신탁은 뭔지 아셔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고 등기만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고, 이 명의신탁과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참고해 두시는데, 장기 미등기는 뭐냐면 잔금치면 60일 이내 등기 하라고 그랬죠. 특조법에서. 근데 이자가 잔금을 쳤는데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매도인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해 놓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를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규제하는 건 주로 이제 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을 위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명의신탁정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 간에 약정을 맺을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의 약정인데 이건 무효예요. 네 앞으로 등기해 놓자. 근데 이거 내 거다. 이게 약정이죠.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물권을 수탁자 앞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게 명의신탁 등기죠. 그럼 등기도 무효.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예요. 다만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해야 되는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잖아요. 그럼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죠. 그럼 이 효력에 대한 부분은 명의신탁의 종류를 보면 그냥 아셔요. 자, 그럼 명의신탁의 종류는 유형인데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럼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거 아닙니까? 갑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이번 선거에 나가신답니다. 그럼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재산 공개해야 되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네, 재산 공개하려다 보니까 눈먼 도마다 샀거든요, 이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서 등기를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이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럼 실명법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합니다. 그럼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명의를 빌린 자가 신탁자. 을이 명의를 빌려줬죠. 빌려준 자를 수탁자.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신탁자고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이전형 명의신탁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여 제3자한테 팔아치워요. 이 부동산을. 그럼 실명법은 이랬거든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제3자의 범위에 우리 대법원은 선의자 당연히 포함이고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이죠. 그래서 이건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다만 이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잖아요. 적극 가담했다. 이때는 이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예요. 근데 알고 있어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제 부동산은 못 찾아와요. 신탁자는. 근데 의리받은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약정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럼 잘못하면 법정 구속당할 수 있어요. 이자는 5년에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는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이게 5.2.3.1이에요. 5.2는 3일 이상 안 간다. 5.2.3.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었다. 그럼 이제 이번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부동산 매도인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이자가 매도인이죠.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얻는 가서 사놔야 되죠?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걸 예상한 미리 사재기를 해두는 행위. 이걸 실무상 뭐라고 하냐면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박기. 자, 그래서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명의신탁 액정을 맺는 거죠.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등기도 매도인 갑으로부터 요 병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게. 그럼 실명법은 명의신탁 액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매도인이 등장했죠? 그럼 이 매도인 갑은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매매계약은 을이했고 등기는 병의 매유로 했으니 알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매매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끊어야 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그 매수인의 명의를 꼭 기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등기 무효. 알았으니까. 그러나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은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매도인에게 복귀해버려요. 그럼 이때 을이 명의를 빌렸으니까 신탁자, 병이 명의를 빌렸으니까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생긴 게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고 똑같죠? 중간생략 등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 부르는 겁니다. 생긴 게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민법에서 이제 법률 경우를 확실히 공부하는데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말소를 을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권리자는 갑이니까 갑을 대위해요. 대위하여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를 구합니다. 그럼 말소해버리면 다시 물건 복귀되죠? 그럼 다시 이전등기 해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이걸 제3자에게 팔아치웠다. 그럼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 적극가담하면 취득 못하고요. 그러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겠지만 부동산을 못 찾아오니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병이 남의 물건을 팔아치운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럼 이게 혹시 횡령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는 횡령이라 했거든요 이거. 근데 최근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 열어가지고 이거 처분하라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했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배신행위하면 횡령이에요. 근데 요 수탁자는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 이거는 적법관계에 보관했어야 된다.
그래야 횡령이 성립되는 거지. 이거는 불법 관계에 보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보관자의 주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횡령이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했죠. 처분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2자간, 3자간은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죠. 약정무효, 등기무효.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 유효 취득. 그 다음에 이거 3자간은 횡령죄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있죠.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역시 매도인 갑이 있습니다.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역시 편입된대요.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는데 을이 직접 이번엔 나서지 않습니다. 병을 보내요. 그리고 을은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금을 뒤에서 지원해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병으로 하여금 체결케 하고 등기도 매도인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넘어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은 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뒤에서 자금을 내고 있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바로 수탁자가 된 거고 을이 바로 신탁자가 됐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계약명의신탁. 이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가 하면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병은, 수탁자인 병은 매매계약 유효, 채권행위 유효예요. 등기는 물권행위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효예요. 그럼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죠. 그럼 이 수탁자인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죠. 실명법상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죠. 따질 필요도 없이 제3자는 유효 취득이에요. 그럼 이거 남의 물건 팔아치운 걸로써 횡령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기 물건 판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을 앞세웠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라고 나왔잖아요. 선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계약명의신탁을 딱 떠올리고 이때는 그 등기는 유효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 처분하다 이거 횡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등기 유효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종류 세 가지를 다 따져봤는데 명의신탁은 크게 나누면요.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요. 그리고 등기 명의신탁은 2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요. 등기 명의신탁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2자간, 3자간은 등기까지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신탁이란 거예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란 겁니다. 등기는 유효하게 된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민법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루는 분야인데, 우리 쪽에서 최근에 이 부분을 자주 물어봤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 쪽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실무 쪽에서는. 그래서 그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특례가 적용되는 거가 있죠. 이게.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45쪽 팁 부분에 있죠.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참고 부분에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럼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니래요. 제외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제외됩니다. 그럼 민법 시간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를 공부했는데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렸죠. 이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면 이걸 뭐라 해요? 양도담보. 그럼 넘겨줄 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면은 이게 매도담보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채권자 앞으로 이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준다. 그럼 이게 가등기 담보죠.
그러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실권리자는 채무자 을한테 있는데 등기 명의는 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보 취지로 물권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명의신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변제 담보할 목적 제외다. 일단 자, 다음 두 번째로 상호명의신탁이 있는데 이것도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상호명의신탁이 이겁니다.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쪽을 2분의 1을 정확하게 나눠갖고 갑이, 이쪽은 을이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려면 원래 분필해야 되죠. 근데 이들이 분필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인데 무슨 분필이야. 돈 들여가면서 측량할 필요도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란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특정 소유권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상호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건 제외시켰다. 왜 제외시켰느냐?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갑과 을이 맞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해서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라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 부르는 거고, 이걸 판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불렀어요. 이게 상호명의신탁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예. 그럼 이 법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무늬만 공유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무늬만 공유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 안 돼요. 서로 지분이 있는 게 해야 됩니다. 지분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의 구분 소유라고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게 바로 상호명의신탁이다. 제외시켰고, 세 번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어요. 신탁법에 따라서. 그럼 이때는 당연히 법이 허용했으니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죠. 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라고 좀 돼 있는데 이게 특례 규정이 있어요. 또 특례는 일단은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이 셋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는데 남편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근데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일까요? 아닐까요? 명의신탁이에요. 누구든지 명의신탁정에 의해서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 능력은 있기 때문에 종중 명의로 등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종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원 중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등기 능력이 있는데 뭐 신천지교회 예를 들면 신천지교회가 본원이 저기 과천에 있죠. 그 다음에 대구 신천지교회가 있는데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원 과천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도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이게 실명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에 퍼져 있었죠. 그래갖고 이걸 전부 무효화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례를 두게 됐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그렇게 했다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재산 빼돌리게 하는 거죠. 이게 강제 집행 면탈이. 그 다음에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 불법 목적이. 그러면 실명법상 효력 규정, 약정 등기 다 무효라는 효력 규정,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처벌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있어요.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특례예요. 이게. 그럼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합니다.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원래 명의신탁인데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으면 봐주는 거죠, 지금. 근데 결론은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같죠. 결론은. 상호 명의신탁 등기, 즉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예요.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등기 유효죠? 그리고 남편이 부동산 취득감사 첨예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내미 배우기 싫어서. 그럼 이 등기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이 됐다. 그럼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약정 유효, 등기도 유효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우리 쪽에서 18회 때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니까 대내적으로 권리지 않은 신탁자예요. 대외적으로 권리지 않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특례와 제외되는 경우 이해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죠. 우린 실무니까 제재에 관한 사항이 또 중요하죠. 먼저 제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있죠. 그리고 형벌도 있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동통신사들 과징금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과징금은 그거예요.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근데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죠.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이에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나갑니다. 최고가 30%예요. 확정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나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과징금 대상자는 누구냐면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 그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서면 미지출 채권자와 채무자, 이자가 맞죠. 그러니까 최고 30%예요. 그리고 이제 과징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 돌려야 돼요. 근데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나가요. 이것을 1차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건 확정금 10%가 나가고요. 1차 이행강제금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렸다. 그럼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것을 2차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탁자가요, 이행강제금까지 최고로 맞아버리면 부동산 평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형벌이 있는데, 형벌은 숫자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5위 3일이죠. 5위는 3일 이상 안 간다.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5년짜리는 당연히 누가 맞겠어요? 신탁자가 맞겠죠? 이자와 지위가 동일한 장기 미등기자,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서면 미제출 채권자와 채무자. 그 다음에 3일은 누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수탁자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재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과징금은 최고 30%예요. 이행강제금 확정금 1차 10, 2차 2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수탁자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신탁자는 세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수탁자는 형벌만 맞죠.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 주요 골자였어요. 나머지는 이제 판례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인법 시간에 판례들을 더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벽하게 실명법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146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종강을 하면서 같이 할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